인천 청년 세상이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저는 은교입니다. 예, 오늘 함께하는 패널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이쪽부터 막내부터. 네, 막내부터 네. 예, 간단히 자기 소개랑 그 다음에 닉네임 그리고 뭐 간단히 또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요즘 생활하고 있는지 간단히 근황을 좀 근황도 얘기할까요? 얘기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1살 제 닉네임 바로 얘기하면 될까요? 이름부터 이름 김민경입니다. 네, 제 닉네임은 김덕으로 했습니다. 김덕. 덕, 무슨 덕. 뜻이죠? 덕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덕 좀 보고 약간 이런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서 김덕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덕. 입에도 착착 감기지 않나요? 아, 김덕. 김덕. 입에는 착착 감기네요. 그죠. 저희 팟캐스트 멤버 중에 가장 어린 멤버인데 참 이름을 네. 덕스럽게 예, 지었죠? 덕스럽게 예, 우리 김덕양 네. 예, 우리 김덕양 옆에 있는 우리 듬직한 남자 패널 소개해 주시죠. 근황 얘기 아, 안 저 하시나요? 아, 근황 얘기 안 했네요. 요즘에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돈 쓰고 있고 주말에 돈 번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무슨 알바 하세요? 저 그 구월동에 있는 펍에서 수제 맥주랑 피자집 이거든요. 와 맛있겠다. 네, 어. 우리가 사실 지난주 1회 분들이랑 우리 전부 같은 패널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는데 한 번도 아직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알바하는데 가면은 저 직원 DC가 되기 때문에 오, 좋은 좋습니다. 정보예요. 네, 정말 네. 그 알바 한지 오래 안 됐다고 들었는데. 오래 안 됐는데 DC는 그래도 직원으로 챙겨주시더라고요. 어. 네. 아, 그러면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에 가야겠네요. 모이는 걸로. 네, 좋습니다. 모이는 걸로 네. 단합대회 겸. 이번에 네. 제가 없어서 DC가 안 되고요. 네. 네, 제가 있을 때 오셔야 돼요. 아, 네. 우리 저기 김덕 덕을 쌓는 일인 것 같아요. 덕, 그렇죠? 네. 우리에게 10% DC를 해주는 또 덕 조건으로. 보겠죠, 덕 보러 언젠가. 가겠습니다. 네. 덕 좀 보러 그러면 가겠습니다. 예. 네,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24살 인하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영근이라고 하고요. 제가 닉네임은 쉼표라고 하려고요. 오늘 심표머리 네, 뭐 나름 쉼표 머리를 도전을 하는데 드라이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얼핏 이렇게 말을 하면 쉼표 머리 같죠. 그리고 약간 좀 것 같은 머리. 우리 청년들이 좀 쉼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방송이 청년들이 또 시행할 수 있는 방송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닉네임은 쉼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심표군은 그동안 거의 좀 방학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사실 제가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탔어요. 아. 그래서 국토대장정이 오늘 긴팔 입으신 건가요? 아니요, 약간 비슷한데 국토대장정을 19일 동안 울진에서 인하대까지 500km 갔다 와서 살도 좀 빠지고 살이 좀 빠졌어요. 저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약간 서운했는데 살이 5kg나 빠졌습니다. 정말 오, 많이 많이 빠졌어. 빠졌다.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제가 좀 무게가 원래 있는 편이라 크게 안 보이나 모르는데 네, 5kg 빠지고 다음에 붙는 걸로 입고 오세요. 맞아. 예. 아, 18박 19일. 네 맞아요. 예. 정말 그 오랜 기간 5kg 빠질만 하네요. 그렇죠? 걸어서 인하대까지 온 거죠. 네, 중간에 이천에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와서 그 타임 딱 한 타임 못 걷고 나머지 타임을 다 걸어서 왔습니다. 아, 이번 방학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 사실 제가 덩치가 뭐 앉아 있어도 보이겠죠? 덩치가 굉장히 있는 편이고 체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부딪혀도 안 다치고 맨날 뼈가 부러져야 될 상황에서는 그냥 인대만 다치고 이런 상황이어서 되게 만만하게 신청을 했어요. 막 이거 지원 사유를 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 나를 뛰어넘는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청년들 그렇게 나를 뛰어넘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여성분들도 신청을 하고 나보다 좀 작은 남성분들도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진짜 응급실도 한번 갔었고 막 열사병으로 열이 좀 많이 올라서 그 막 열이 오르면 이렇게 막 그 약간 좀 증상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 마비인지 경련인지 모르겠는데
갈비뼈도 막 쥐가 나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나를 어, 뛰어넘었어요. 다들 나를 뛰어넘는 경험을 네. 했겠네요. 우리의 쉼표군도 이렇게 튼튼한 체력으로도 네. 이런 자신에 몰랐던 대한 신체 그래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쉼표. 그래서 쉼표. 네, 그래서 쉼표를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네. 제가 나이가 제일 많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33살입니다. 네. 네. 헷갈릴 게 있나요? 그냥 많은 거. 덕님이랑 김덕님이랑 띠동갑. 뛰던가. 띠던가. 우리 같은 소띠. 소띠 어, 일이 많죠. 한 바퀴잖아요. 네, 한 바퀴죠. 네. 닥쳐요. 죄송해요. 저는 인천을 거점으로 이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청년들이랑 놀고 먹고 하는 것들을 문화예술을 역시 소띠는 놀고 먹는. 손이 열심히 일하는 동물 아닌가요? 아니 7일이 있으면 이틀 돈 벌고 5일 동안 맞아, 놀고 맞아. 먹어야지. 그치만 엄청 또 게으르기 때문에 네. 잠도 많고 그리고 또 네. 부지런해요 또 나. 맞아. 그죠?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문성예라고 하고요. 네네. 예, 닉네임은? 아이디는 머루루. 머루. 저희 강아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머루. 우리 지난 1회 때도 강아지 이름 까치를 까치. 네, 한 우리 까치와 까치군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머루. 까치는 우리 딸이었어요. 딸. 네, 저희도 딸입니다. 여기도 딸이고요. 네. 혹시 그 말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명으로 치나요? 가족 몇 명이냐 물었을 때 머루도 쳐서 그쵸. 음, 그래야죠. 말이라고 하지 않고 음, 명으로 까치는- 얘기한다. 까치님도 명이라고. 당연하죠. 까치님도 3명의 가족이 있다고 하시면서 부모님과 까치 얘기를 했었던. 네, 이제 오늘 패널에 참여한 김덕, 쉼표, 머루 이제 3명의 패널과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지난 이제 3월 29일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또 최근까지도 사실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종종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굉장히 잔혹한 이 여고생들의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청년의 눈으로 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어제 그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덕과 쉼표 군이 재판에 참가는 했었죠. 참가를 했었죠. 네. 일단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재판에 참관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빠듯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 재판의 현장을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청소년 범죄가 사실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우리들의 관심의 정도를 따져봤을 때 이게 과연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재판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후랑 갔다 오기 전이랑 느낌이 내가 가기 전에 관심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 사실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나름 좀 옹호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청소년들 근데 재판을 갔다 와서 그 거기에 서 있는 피고들은 다 청소년들이었잖아요.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청소년이었고 청소년 범죄의 현장을 어떻게 보면 직접 저지른 사람을 보고 공판 과정을 봤는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옹호를 했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과연 저렇게 행동을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 많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무섭다고 해야 되나? 무섭고 소름 끼치고 정말 좀 당당한 그런 모습이 되게 깨름직하더라고요. 예, 우리 김덕 네, 일단 어제 재판의 총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뭐 증인을 뭐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뭐 증인을 신문한다거나 하는 그런 큰 변경은 없었어요. 여지껏 조사한 거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정도가 재판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었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끝나고 또 다른 청소년 범죄의 잔혹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까지 우리가 과연 이거를 계속 이슈화 시켜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네, 우리 이제 머리 양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 네, 저는 일단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무섭고 그죠. 정말 이게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마을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다 온전하게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법이 되게 디테일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법이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들어지고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좀 온전하게 법이 좀 더 강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운동이라던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갖고 같이 뭔가 대비, 예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신적으로나 관계로서나 그게 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머루가 얘기 중에 말을 했는데 그 건강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난 후에 이게 지금 대낮에 놀이터에서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또 끔찍한 그런 이제 그 사례가 이루어졌는데 그 동네에 지금 낮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텅 빈 놀이터가 됐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사건들을 또 다시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참 지역에 또 많이 팽배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건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개요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제 두 명의 김 모양과 이제 박 모양, 두 명의 17, 19살, 두 명의 이제 만 17세, 만 18세. 18세, 만으로 16세, 18세. 그래서 이제 17, 네. 17세, 19세로 네.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 두 명 다 이제 살인죄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죠. 일단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그 핵심 또는 뭐 본질 또는 이 사건이 발생한 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머루님 하여튼 머루님이 말해준 것처럼 법의 맹점이 이것에도 역시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김양이 지금 정신 감정을 통해서 네. 이름도 되게 어려운 하여튼 무슨 정신병 아스퍼. 네, 맞아. 아스퍼거 증후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했는데 그 정신과 의사한테 정신과 의사가 감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감정의 과정이 어떤 식이냐면 그 진술에 의해서 감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김양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꾸며내서 말을 하면 정신과 의사는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김양이 그런 병이 있다. 근데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매체에서 보니까. 근데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김양희 법정에서 말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말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감정이 되면 김양희 형량이 지금 최고 20년인데 5년에서 7년 사이로 줄어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정신 감정의 그런 과정이나 이런 그렇게 게 허술하게 굉장히 허술한 거죠.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정신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이제 그 변명이 나오면 형량이 또 20년에서 더 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부모가 아스퍼거 증후군 서적을 그렇게 또 구치소에다가 넣어줬다고. 김양희 부모가 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형량이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대처하는 이 피의자들의 행동들이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재판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당당하고 죄의식 없고 이렇게 이제 대답도 굉장히 이렇게 탁탁 부러지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지금 형량에 대한 부분들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예. 구치소 생활을 같이 하는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막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변호사랑 접견하고 와가지고 너가 정신병을 처음에 증언할 때는 아까 말했던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그 다른 걸로 조현병이랑 뭐 다른 걸로 증언을 했대요. 근데 그때 변호인이랑 접견하고서는 5년에서 7년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김양희. 내가 심지어 콧노래를 불렀다고. 네, 콧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을 하고 와서는 이제 갑자기 딱 말을 막 거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주장을 갑자기 하고 그러더니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 그러니까 자폐한데 지능은 멀쩡한데 자폐아적이어서 한 가지 집중을 하면 그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쓴다라고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자폐가 있어서 얘기를 못 듣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 연기였나요? 예, 뭐 연기라고 속단해서 말하기에는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심스럽긴 한데 굉장히 의심의 여지가 많이 있고 과연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참관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제 소견으로서도 이 대답을 한다는 거에서 어떤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그렇게 없었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그 와중에 반성의 기미를 전혀 비치지 않았거든요. 이게 참 정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작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법망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좀 진짜로 너무 허술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보이지 않나. 결국 이거는 사회의 숙제인 것 같아요. 사회가 풀어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자리에서 반성을 한다는데 우리가 이걸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것도 숙제인 거고 오히려 더 그렇게 대범하게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사회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왜냐면은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또 어찌됐든 어른의 영향이나 사회의 영향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 청소년 범죄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들한테 기회를 다시 줄 수 있을까? 주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근데 무섭잖아. 교화를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죠. 그런 형벌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네. 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네,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한데 뭐 사실 그 20년이나 그 5년이나 7년 나는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구치소에 가서 이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그들의 삶을 어떻게 어떠한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더 디테일해져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오픈되지 않으면 그 청소년들이 다시 이제 청년이 돼서 돌아왔을 때 정말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 이제 3명의 패널들이 이제 재판 과정을 이제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그 공화주의의 한 가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떤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담보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얘기들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또 이렇게 중심에 둔 데에는 지금 이제 얘기 중에도 나왔지만 청소년 범죄 라는 어떠한 이제 특수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청소년 범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정도라든가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정도도 심화되고 있고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청소년 범죄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청소년 범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가장 큰 키워드이기도 한데 청소년의 범죄 이렇게 자꾸 더 잔혹해지고 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들이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과다해지니까 사실 저는 목동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 목동 지역의 대외비일 수 있는데 항의 들을 수 있어 이런 발언은. 근데 1년에 한 번씩 항상 애가 죽어요. 그치. 아이들이 학업 학업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1년에 한 번씩 소방차 소리가 들려. 음. 무서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걸 쉬쉬해. 그렇지만 거기 보면은 애들이 다 잠이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늘 일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고 늘 경쟁을 하고 있고 중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고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거기에 뒤처지면 거기서부터 계속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딱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이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청소년 범죄가 이제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도한 경쟁에 네.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것과 범죄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리고 부부가 둘 다 일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부모 그쵸. 밑에 네. 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음. 좀 불안하다. 가족 공동체가 깨져졌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 공동체. 공동체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증가했나? 뭐 진짜 심지어 진짜 부모님조차도 가족 공동체가 최소한의 공동체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 공동체조차도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그 교육이나 훈계를 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너가 약간 공부를 해라 이런 분위기가 아예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정보나 노출 같은 게 많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터넷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만한 그러한 것도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체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가 깨져서 공동체에서 받아야 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돌봄을 못 받는데 그런 데서는 자극적인 것들만 들어오니까 약간 이러한 그런 잔혹성이나 이런 걸 띨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족이나 마을이나 이 사회 내에서 온전한 돌봄을 못 받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제 무분별한 정보에 좀 노출되어 있는 이 환경이 굉장히 좀 위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그 잔인한 그 범죄를 이제 모방하기도 하는 그게 아마도 이제 과거와는 굉장히 또 달라진 그런 지금 환경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우리가 법으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미성숙하고 또 혼란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아직 자아 정체성이 잘 정립되지 않아서 그 좀 우발적일 수 있고 또 쉽게 모방을 하고 하는 것들을 참작해서 보호해주고 있는 게 지금 청소년 이거 소년법이잖아요.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아이들이 미디어도 많이 접하고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데 뭐 그때부터 성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쉽게 접한다든지 성인들의 생활 뭐 양태 같은 거를 쉽게 접하는데 과연 그 성숙도의 속도가 과거와 현재가 지금 같은지 과거에 만들어진 소년법의 기준이 지금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의문이 듭니다. 이제 법이 실제를 좀 잘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네. 같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얘기 중에 어쨌든 그런 이제 그 SNS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그걸로 인한 지금 범죄도 많고 사실 이번 사건에 또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도 역시 이 공범의 관계에 있는 이 두 청소년들 간의 관계 그것이 소위 그 SNS의 그 캐릭터 커뮤니티 에서의 역할극이라고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실제 세상과 다른 어떤 가상의 세계에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서로 이제 역할극에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 그게 또 많은 언론에서 또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성 세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제 20대의 또 30대의 그 청년들이 어쨌든 청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어떤 그 과도기일 수도 있고 또 중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20대 청년들이 보는 이번 이 SNS의 패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SNS뿐만 20대부터.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아니 좀 그래도 이 10대에 가까운 만 19세 맞아. 만 19세 뭐 같은 생활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나이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죄송합니다. 입장을 가장 잘 그래도 이해할 그래서 수 있는 주변에 만 뭐 19세 소위 말하는 이런 걸 좀 만화를 좋아하고 뭐 그림 그리면서 캐릭터 놀이를 하는 거를 우리 대다수 뭐 오타쿠, 오덕 이렇게 그 지칭을 하잖아요. 일본의 뭐 만화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 덕후 네, 덕후. 오덕. 김덕 그것은 아니고 그런 덕스럽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여기서 사실 저는 오타쿠 같은 그런 집중 어떤 한 곳에 몰두해서 자기의 그런 재능을 키우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 SNS 사이버상의 범죄로 연결된 이유는 사실 김양과 박양이 어떤 현실 세계에서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결핍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나를 뭐 인정해주고 어떤 서열이 있고 그 아래에서 내가 큰 역할을 해낸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으로 이뤄진 그래서 아까 공동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지금 가족 공동체에서 김양과 박양의 그 청소년 시기에 있는 결핍을 잘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이버에서 악영향으로 지금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이제 도피처로서의 사이버 공간 네. 이제 거기에서 현실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어떤 잔인한 어떤 이제 그런 그 대화도 오고 갈 수 있었고 또 굉장히 자극적인 대화들도 오고 갈 수 있었던 뭐 제약이 없었던 공간. 그죠. 이 그러다 보니 사이버 공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사이버 자체가 네. 좋은 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핍이 그것을 메꿔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결핍되고 내가 지금 그죠. 다
뭐 아까 청소년만 말했- 있는 결핍이 네. 아니니까요. 아까 말했던 공부 막 이런 강요하는 데서 인정도 못 받고 공부 못하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와중에서 내가 되게 공부하다 보면 혼자 있어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럼 내가 손 속에 들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고 그 속에서 내 결핍을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근데 결핍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면도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자극적이고 강력한 무언가를 찾게 되고 결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결핍의 상태가 오히려 거기에 더 몰입하게 만들고 더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좀 현실의 그 청소년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한 게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네. 어떤 아버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기가 되게 말을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는 말이 아기들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 입는지 안 입는지 원래 어렸을 때 다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뭐 돼지야 뭐 이렇게 막 했더니 걔가 되게 상처 입고 되게 막 슬픈 표정을 하고 원래 그런 걸로 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야 바보야 하면 걔가 뭐 유유하지 마 해도 얘가 웃으면서 하는 건지 막 진짜 화내서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내가 재밌으니까 애도 재밌어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말, 이렇게 재밌는 말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면대면이 잘 없는 게 참 사이버 공간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으로 이번이 작용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SNS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번과 같은 이 사건의 또 중심에 이런 문제가 드러난 걸 보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장점이 사실 많이 더 부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패던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얼마나 좋아요 SNS. 내가 들어줄 곳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올림으로써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얼마나 공감이 가고 보상이 되고 인정이 욕구가 채워지는 거니까. 제 친구만 해도 와우에서 같이 게임하다가 결혼한 친구가 2명이나 있어요. 그냥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되게 즐거운 거야.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만났는데 또 사랑에 빠졌어. 정말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싸우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원활하게 건강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이루어졌던 커뮤니티가 사실 지금 청소년들 점점점 청년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거를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되게 난감해요. 이런 디테일한 수위까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시 이후서부터는 인터넷 끊는다던가. 셔터제. 그건 정말 무지한 거야. 정말 그 시간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법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정말 청소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 다음에서 약간 만져줘야 되는 그런 법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통제 그리고 그 끊어내는 거, 잘라내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아주 그냥 저렴한 수준의 해결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사실 그 셔터제 셧다운제가 나온 것도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사실 컴퓨터 꺼지면은 휴대폰 키면 되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그게 여전히 문제가 많죠. 네. 뭐 PC방도 이제 뭐 몇 시 이후에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이제 뭐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죠. 특히 이제 10년 돼서 예. 저 청소년 때 생겼던 법인데 네. 그 형의 아이들을 그냥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아이디 빌려서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정말 그거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우리가 청소년을 사회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다라는 거를 이미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대책이 SNS에 대한 강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까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강한 접근은 잠깐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더 다른 더 나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거를 다 그냥 그 썩은 물을 다 수면 위로 올려서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사건이 모두가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선. 그게 있잖아요. 네. 복합적인 숙제가 있어요. 음. 이거는 어른들의 숙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숙제이고 또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모두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속상합니다. 정말. 결론적으로는 뭐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를 생각을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을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SNS를 어떤 통제를 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개인의 자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 막는 일이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고요. 이걸 만약에 통제를 한다는 것은 다만 왜 SNS 뭐 어떤 사이버 상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잔혹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아 정체의 어떤 만족감을 얻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김덕 양의 얘기는 그 아이들이 이제 자꾸 이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갈 곳이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에 더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또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공간 또는 놀 수 있는 거리를 좀 사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어른들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 네. 뭐 이를테면 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의 이러한 이 일방적인 이 사이버 공간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실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대책들이 또는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로 말을 하다 보면 정말 좀 답답해지는 게 놀거리가 딱 생겼어요. 근데 진짜 놀 수 있을까요? 고3이? 고2가? 그죠. 네. 걔네들이 막 놀거리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야 이거 놀아라 지원해줄게. 부모님이 야 너 그래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나가서 놀아라 할까요? 아니. 결국 아까 목동의 문제와 같은데 결국 이제 교육의 문제죠. 지나친 부모들의 교육열. 바뀌지 않는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시대는 바뀌고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환경도 바뀌고 있는데 교육의 분위기, 교육의 수준은 늘 바뀌지 않는다. 뭐 과목이 좀 늘어나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일본어 외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가 SNS를 먼저 노출당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SNS가 정말 나쁘게만 활용되는 게 분명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잘 애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혼자 애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그런 SNS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를 통한 그 관계에 대한 공부?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인문학적으로 접근이 돼야지 지금 당장 이러하니까 이거를 뭐 놀거리를 만들어준다. 이것도 되게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이 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살 수 있는 부모님들 좀 집안에서 좀 시간을 누릴 수 있게끔 뭔가 숨통을 노동 시장이 변해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부모들의 마음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공부하는 공부벌레처럼 키우고 싶은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로도 들어갈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어쨌든 이게 청소년 범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참 이제 학교라는 테두리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특히 이제 김양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퇴를 한 상황이었다는 거는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이제 튕겨져 나와 있는 상태였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와의 어떤 뭐 아까 말했던 부모와의 어떤 관계성의 문제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사건이 또 방송에 나왔을 때 또 이제 부각됐던 게 특히 이제 박양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와 네. 함께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12명의 어벤져스급의 어떤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래서 소위 지금 모 재벌의 어떤 총수가 19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거에 육박하는 거기다가 부장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됐었고 이런 사실 자체가 이제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금수저 흑수저. 예, 우리 이제 작년 재작년 이 얘기 많이 좀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뭐 이 사건에도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그 본의 아니게 뭐 아까 뭐 기업 재벌 말씀하셔서 그런지 그 최근 몇 개월 1년 가까이 된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국정농단 사건을 해서 보여진 사법부의 허술함 이런 것들에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사건에도 그런 게 보이고 있죠. 사실 최근에 일주일 안에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되게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보였던 분이 1년에 그걸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잖아요. 그 블랙리스트. 네,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 이 블랙리스트 혐의를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게 뭐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1심의 판결이 있어서 집행유예로 나온 게 된 거죠. 그분이 그냥 그런 것만 봐도 이게 법이 그냥 정의를 실현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법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는 것 그리고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사람이 옛날처럼 사람이 판단하면 공정하지 못하니까 법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자 이 기준인데 이렇게 박양처럼 돈 많은 사람은 유능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유능하지 못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 비해서 죄를 더 가볍게 받을 수 있다면 이게 한계지 않나? 그리고 이 한계가 또 금수저 흑수저 이런 돈의 계급으로 나뉘지 않나? 라는 그렇죠. 이제 부모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능력이 결국 이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었던 결국 이제 금수저의 부모,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경우가 이제 이번 사건의 그 박모양의 경우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인 건 처음에 이제 박모양이 살인 방조죄에서 다시 이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됐죠.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된 게 이때도 김양의 태도가 되게 놀라운데 김양이 갑자기 그 사건의 전말을 따져보면 김양이 박양을 이제 지목을 하죠. 저 사람이 살인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검사가 박양을 살인 방조에서 살인의 주체로 봐서 살인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범이다. 이 사람은 살인을 주체한 거다라고 해서 바뀐 거죠. 지금 이제 보면은 오히려 지금 박모양이 그러한 그 대단한 변호인단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재판 과정에서 박모양이 사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김모양이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긴 그 사실이 조금씩 지금 이제 서로의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재판을 봤으니까 이 박모양의 그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들은 어떻게 잘 변호를 하던가요? 변호사들도 그 기사 나온 걸 읽어봤는데 이번 재판에서 그런 거 아니고 이전 재판에서 본인도 자괴감이 든다. 이것은 뭐 너무 명백한 거고 법정 최고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변호인이 얘기할 정도면은 뭐 명백하다고 보고요. 그럼 어제 재판에서도 다 이제 인정하는? 네, 변호인은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김양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었죠. 그 공소장을 읽는 그 검찰 측에
그 사건 개요는 모두 인정을 하지만 그 순간 살인을 저지를 때에는 우발적이었다. 지금 이게 이제 계획범 범죄라는 이었다고. 네 그런 검찰 측의 주장이었는데 계획성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살인을 저지를 때는 어떤 우발성도 있었다.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그래서 그때 재판 그 참관했었던 방청객들도 방청객이라 해야 되나요? 탐관자? 참관자. 참관하시는 분들도 전부 탄식을 했던 좀 말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체 이 계획은 어쨌든 사전에 미리 서로 공모에 의해서 한 거는 맞지만, 맞지만 카톡 그 내용도 우리가 한 게 맞고 뭐 같이 살해하는 순간은 아주 우발적인 감정으로 하게 됐다. 감정으로 하게 됐다. 살해 계획이 이미 뭐 사전에 계획이 됐던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예, 어려운 진술이었어. 계획은 다 됐는데 애가 그냥 먼저 질문을 해줘서 그 애를 데리고 그냥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획이죠. 그죠. 단지 누가 되느냐가 우발적인 거였지 그 모든 건 계획이죠. 계획이죠. 또 하나 좀 그런 게 박양이 주장하는 게 이게 역할극으로 생각을 했다. 김양이 실제로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왜냐하면 김양이랑 박양은 사이버 상에서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캐릭터를 맡고 있었어요. 김양은 마피아의 조직원이었고 박양이 마피아의 그 보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극에 심취했어서 진짜 죽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둘이 같이 이야기한 것들이 카톡과 그 통화 기록이 사건 전후로 그리고 굉장히 밀도 있게 다 남아 있어요. 그 사건 뭐 전화를 기록했던 기록까지 전부 다 이거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죠. 뭐 만 19세나 돼가지고 그리고 손가락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 박양이 박양이 손가락을 확인을 하고 박양의 주장에는 무서웠다. 이게 가짜라고 생각을 했고 쿠키인 줄 알았다고. 네, 혹시 진짜라고 쿠키라고 해도 말을 맞추자고 네, 나중에. 무서웠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박양이.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이게 지금 청소년 범죄인데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 수준도 그렇고 청소년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사실 지금 되게 뭔가 한 번 몇 번 범죄해본 범죄자의 발언들이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그 법을 완화한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걔네들이 이거의 심각성을 모르고 범죄 딱 저질렀을 때 그걸 저지른 후에 너무 당황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막 그런 데서 막 되게 떨고 무서워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그 청소년들의 그 순간의 미숙한 판단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봐주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어른보다 더하니까 이분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정도와 그리고 했을 때 당당함과 계획성과 치밀함이 이건 이분들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 범죄라고 해서 완화할 수 있는 요소나 미성숙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건 사회 숙제예요. 이걸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해주고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가? 배척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사회에 방생이 될 텐데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은 많아지고 걔네들이 자라면 또 청년이 될 텐데 이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 용서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되겠어요? 어제 이제 모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룬 그런 탐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초등생 피해자 어머니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뷰도 굉장히 이제 힘든 이제 것이지만 이제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했던 게 이제 우리 아이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물론 당연히 재발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머리 얘기처럼 이미 지금 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20년의 형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30대는 중후반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재판도 보고 왔지만 이렇게 형을 내리고 또 이들이 형을 살고 하는 문제로
이것이 충분히 재발이 안 된다 또는 이 친구들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네. 예. 지금 이제 머루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사회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같이 풀어내야 할까 이 숙제가 굉장히 많은 예. 이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잔혹하고 또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끔찍한 이 사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잔인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건의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지금 누적되어 온 축적되어 온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참 계속 언급하기 어렵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다시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는 이미 지금 사회 곳곳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유사한 형태의 청소년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그 검찰 측이 그 판사 측에 판사 측? 네, 판사에게, 사법부의 전자발찌에 아, 대한 것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추측을 하건대 이들이 어떤 심신미약이나 뭐 위성숙한 청소년이라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정말 사이코패스라서 저지른 범죄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뭐 20년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와서 사이코패스는 사실 뭐 어떻게 재범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 사회가 함께 이끌어 간답시고 격리시키지 않고 함께 어울리게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이코패스는 격리해야죠. 네. 절대 격리를 아직 너무 되게 사이코패스가 맞나요? 결심이 아직 그 판결이 안 나서 사이코패스라고 인정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코패스적이라는 사이코패스. 판단이 있는데 일단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는 감정이 김양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김양이 갖는 감정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밖에 없대요. 그래서 김양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사이코패스인데 김양이 시신을 보고 되게 하는 행동 자체도 보면 내가 혐오스러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 시신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혐오스러워서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년법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약간 나이의 기준을 두는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나이에 떠나서 범죄자들은 용서를 결국에는 받잖아요. 청소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20, 30, 40대더라도 교화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법으로. 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제 용서를 받는데 청소년에 관해서 청소년 범죄가 나중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같이 갈까 고민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청소년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이코패스나 아니면은 뭐 계속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갈까라는 보는 관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을 청소년이라고 보고 되게 좀 그러한 걸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약간의 안일함 것들이 이런 청소년 문제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더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어쨌든 사회의 안전한 망에 청소년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결국 그 법에 있어서의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부분들이 악용이 되고 그게 더 사회에 더 많은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오고 참
우리가 오늘의 대화로 뭐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겠지만 좀 더 어쨌든 좀 고민 더 깊은 고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아직 이제 사건에 대한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좀 더 이제 관심을 이번 기회에 더 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도 사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또 많이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럴게요. 좀 본질을 좀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다가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느낌은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논점 하나하나가 너무 본질로 다가가기엔 너무 깊고 우리가 했던 게 SNS랑 법치주의 얘기했고 네.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근데 예, 예. 이게 계속 공동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약간 법은 그 공동체들이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격을 맞춰줘야 되는 열려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엄마 아빠들은 일보다는 가족도 가정도 건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만들어져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장치들이 잠깐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근데 이제 이게 각 개인의 어떤 가족의 문제라든가 개인의 문제라든가 로만 볼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많은 이 사건을 둘러싼 얘기들이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뭐 목동 얘기도 살짝 했고 우리 이제 그 과도한 어떤 교육열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조금씩 다 세대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저희 때의 이제 청소년들의 삶과 지금의 10대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정말 불쌍해요. 예, 너무 많이 달라졌고 모르겠어요. 그 이제 소위 이제 왕따라는 학교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 도가 넘고 있고 또 그것도 굉장히 빈번하고 하는 부분도 아까 말했던 이 청소년 범죄의 이유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여러분들은 청소년의 시절을 뭐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왜 그 사이에서 이제 경쟁 뭐 이런 부분들이 또는 혹은 이제 그 관계에서의 내가 조금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남자는 100% 있죠. 어떤 그러니까 수컷의 서열정리인가요? 서열화 이거를 수컷에서야. 네, 서열화가 있죠. 남자는 내 힘이 세다. 기싸움이 조금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봐도 좀 여자들끼리도 기싸움이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 이게 저는 이제 24살에 어른이 됐고 뭐 요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제가 어울리는 집단에서는 100%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 때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얘랑 나랑 친구지만 내가 얘보다 서열이 위면 나는 얘한테 하지만 얘는 나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어. 이런 암묵적으로. 것들이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진짜 한 중고등학생 50명 중에 45명 이상은 동의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일진 집단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에 약간 속해 있는 친구가 우리 반에 있었고 또 그냥 일진 집단이 아닌 그냥 평범한 학생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평범한 학생인 친구가 그 일진 집단의 친구를 이렇게 일진 집단 친구들이 툭툭 치거나 하는 거는 전혀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학생이 툭 치면 이거 봐라?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색깔 났어. 색깔이 나왔어. 일진 집단에 소속된 사람 아닌가? 해본 경험이 있는데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덕을 베풀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어쨌든 조금 그 집단과 그 그룹에서 조금 더 우위를 그러니까 서열이 있고 거기서 조금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거는 뭔가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의 지배욕
권력욕이 이런 있는 게 있죠.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이제 기성 이제 성인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우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또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려고 하고 당연히 있겠지만 그 방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상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관계에서는 그 왕따도 사실은 이제 그런 면이 굉장히 이유 없이 아닌가요? 왕따 문제까지. 그 아니 난 근데 그러면은 김양도 왕따를 당한 거예요? 아니 그거랑 벗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를 벗어나서 네. 지금 이제 이 청소년 범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이제 굉장히 팍팍한 관계가 되는 것들 아까 이제 교육의 문제 너무 이제 과도한 경쟁 거기서 또 이제 청소년들 간에 또 이제 성인들보다 더한 어떤 서열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 관계 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물론 그게 청소년들한테만 보이는 현상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죠. 아까 다 말했듯이 있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중에 이제 하나일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청소년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많이 없다는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른에 비해서. 네. 혹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김양과 박양이 하고 있는 범죄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다들 네. 그렇게 공감을 하시고 있겠지만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할까봐 김양이랑 박양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청소년들의 그런 본성 그런 뭐 자시 그렇죠. 욕구욕 이런 그런 것과는 관계가 정말 99.9% 이상 관계 없다라고 아예 저희는 다 무관한.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다른 청소년들의 그냥 행동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 기억이 왔을 이 때. 사건에 말고 청소년 범죄를 이야기했을 때 뭐 그런 이유들이 덧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약간의 그 검색을 해봤는데 청소년 범죄에서 제가 어른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하나가 즉흥성이고 또 하나가 집단성이에요. 이게 진짜 그런 뭐가 있냐면 남자들끼리는 야 뭐 할까? 하면 빼면 이제 쫌생이 된다 해야 되나? 그게 있는 거예요. 야 뭐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러면 약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더 약간 과격하고 그 약간 범법적인 행동을 하면 좀 더 약간 좀 힘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본인 이야기. 본인 그래서 이야기 같은. 범법적인 얘기는 한 적은 없고 네. 그 주변에 담배를 접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솔직히 그걸로 접해요. 멋있고 담배 피는 애들이 좀 멋있고 세 보이고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 아니고. 또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면 네. 나의 그 선호와 상관없이 나도 피면서 그들과 네. 어울리게 되고 하는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되는 많은 물론 이제 뭐 성인들이 봤을 때 부모들이 봤을 때는 그 일탈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이 같이 이제 공유하는 또래 집단 간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게 그 안에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그 청소년들의 집단적인 그런 행동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에 이제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이죠. 네. 저는 교육의 정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육의 정의가 잘못됐고 돈을 벌기 위해 어른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교를 좋은 가기 대학을 가야 위한 되고 그런 근데 사실 지금 어른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 돈에 대한 정의조차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교육에 대한 정의도 잘못되어 있고 아이들한테는 노는 게 필요한데 사실 놀다가 놀이터에서 다리 부러진 게 낫지 못 놀아서 마음이 부러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면 다시 붙어 아이들은. 근데 지금 마음이 부러지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청소년 범죄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번 교육개혁 하는데 그거 명언으로 좀 이렇게 다리를 아니 이런 얘기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마을 활동가 제가, 일본에 있는 마을 활동가가 와가지고 놀이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놀이터에서 애들이 안 온대요.
그죠? 놀이터가 점점 없어지고 놀이터 가도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만나서 게임하고. 근데 원래 아이들은 맞아요. 놀이가 밥인데 놀이가 밥이라는 책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놀아야 되는데 노는 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다치는 게 두려워서 지금 초등학교에 찜틀도 없어졌대요. 왜냐면 우리 때는 찜틀이 있었죠. 네, 있었어요. 나도 1년에 한 명씩 부러지는 그게 뼈 부러지고 띠들이 사고가 많게. 부러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쉽게. 약한 거죠. 약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점점 이제 환경이 밖에 나가서 뛰거나 해서 이렇게 근력이 생기고 하는 게 아니니까 별로.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이 되게 나빠지니까 지금 패스트푸드나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해지고 넘어지면 쉽게 부러져가지고 띠틀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아무튼 이 뼈는 다시 붙잖아요. 근데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놀아야 되는데 못 놀고 계속 경쟁하고 어른들의 시선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수요가 안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건데 이거를 결국 편견을 놓거나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건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전 두렵다는 거죠. 맞아요. 아까 본성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경쟁, 약간 누구의 요이 있고 지배욕이나. 근데 그런 본성보다도 더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게 누군가 협동하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되게 느껴지는 그런 뿌듯함이나 그런 따뜻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공부나 이런 걸 하고 아까 계속 머루님이 말했던 것처럼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긴 같긴 한데 그리고 집단성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제 그 과시를 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거예요. 근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기호나 이런 거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칭찬을 받고 공부로 막 국영수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도 음악 좋아하고 체육 좋아하는 애들이 무슨 그러니까 무슨 그런 성취감 이런 걸 듣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얘기를 계속 하셔서 그런데 교육이 지금 과시하고 그 지배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개인에게 말이 잘 안 나오네.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개인은 그런 본성 외에도 협동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본성도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다뤘던 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청소년들의 문제, 청소년들의 범죄에 좀 초점을 맞췄고 이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가 대안을 찾거나 또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 건 사실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이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런 좀 사회의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덕 양이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또 주제인 만큼 사실은 가볍게 얘기할 수 없었고 물론 이제 약간의 좀 웃음도 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첫 시간에도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얘기한 부분들을 좀 한마디로 이 정리를 썰전 따라가는 건가요? 네, 또 지난주도 한 줄 그렇게 평처럼. 컨셉을 한 줄로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한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썰전처럼? 네, 한 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미리 이야기 없이 그랬구나. 이게 누가 순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간패기가 이게 먼저 쓰이고 말고인가요? 그 오늘은 이제 우리 30대부터 먼저 20대가 마무리를 하죠. 그날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되게 억울해하시는 지난주에도 30대가 한 명 있었으니까. 인정과 보상은 집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네, 인정과 보상. 네,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중학생 아니에요? 딸을 키우 아니요. 나는 제외. 난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없나요? 어, 그냥 설명 그냥 뭐 인정과 보상 한 줄 평은 원래 듣는 이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감동으로 그렇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과 보상은 집안에서부터 가정으로부터 먼저 시작돼야 된다. 저는 말할게요. 이제는 진짜 어른들은 몰라요. 이 정도. 어른들은 몰라요예요?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몰라잉으로 할까요? 몰라요잉. 몰라요잉. 왜냐하면 진짜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인지, 청소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소년 교육 이야기 계속했는데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계속 어떤 식으로 했던 그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 팟캐스트 오늘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른들은 모르니까 청소년들을 주체로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발언권이나 그런 걸 줘야 되지 않나. 갑자기 지금 어른들은 몰라요 하니까 그 어른께서 한 명. 엄마 몰라. 엄마가 뭐라? 그 우리 때 그 어른들은 몰라요 또는 뭐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잖아요. 막 이런 그죠. 그때 뭐 어른들은 청소년 몰라요라는 드라마. 말 아나? 알아요? 어른들은 몰라요. 이거. 안 해?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이거 BGM으로 깔아주는. 이거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와, 그러니까 나 지난주에도 설같이 얘기했다가 완전 설까치가 뭐죠? 아니 왜 저기 이거 투수인가 투수? 만화 캐릭터 만화 이름. 캐릭터 그 야구 만화 아. 캐릭터인데 엄지와 같이 설까치. 그 얘기했다가 망신당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갑자기 이 얘기하는데 우리 때도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 그 드라마 행복순이 아니잖아요. 영화의 제목이잖아요. 네, 영화 제목이고 이제 그거는 그런 들어봤는데. 유의 청소년들의 생활을 이 어른들에게 좀 이렇게 드러내고 또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나도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청소년들의 삶이 더 각박해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까 하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게 계속 심해지는 게 진짜 어른들은 진짜 여전히 계속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계속 어른들끼리만 풀려고 하니까 너무 네. 복잡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 대한 감수성이 진짜 청년에 대한 감수성이 어른들은 진짜 여러분들도 너무 부모를 잘 모르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 이렇게 없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부모의 그거 마음을 모르는데 본인이 그래서 되지 않고서야 모르는 계속 거. 부모님이 하는 일에 간섭은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모르니까. 아니 저기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하는 일에 간섭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최선이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른들은 모르는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결정을 하니까 이 문제가 심해졌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한다. 네. 네. 나는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간섭 잔소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청년에 대한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 입법권이나 손이 이런 막 거. 갑자기 이게 그런 식으로 붙여지네. 자꾸 아까 어쨌든 약간 좀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게 사실은 그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알려하지 않고 하는 쌍방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른으로서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네. 마지막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너무 퍽퍽했잖아요. 그럼 퍽퍽함의 원인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육이다. 그래서 전 이번 교육 개혁이 좀 사이다 같았으면 합니다. 사이다 교육 개혁. 참고로 교육학과 네, 네. 교육학과요. 재학생이에요. 교육보다 보육이 좀 지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육이군요. 아, 그렇죠. 네, 다 보육, 뭔가를 또 기르고 돌보는 거에 대한 우리가 좀 논의를 성숙하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프리카 속담이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교육을 함께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아까 우리 머루 양이 얘기했듯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내릴 수 있는 오늘의 답이지 않았나. 건강한 마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의 숙제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이 사건의
사건을 좀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좀 성찰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물 들었습니다. 같은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깊게 들어요. 쉽지 않았는데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오늘 정말 다루기 어려운 또는 참 입에 담기 참 힘든 얘기였지만 사실은 또 가까운 우리 또 지역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지금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청년의 눈에서 이 사건을 또는 이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 팟캐스트의 역할이 아닐까 해서 오늘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좀 많이 무거웠지만 필요했던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